자, 오늘 강의 주제는 마지막 강의라서 좀 편안한 거 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경제 분야예요. 경제 분야.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아니고 글로벌 경제 환경 뭐 이런 거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경제하면 머리가 딱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신문 같은 거 읽을 때 우리가 경제면 딱 나오면 어떡합니까? 바로 많이 제껴버려 바로. 읽어봐야 뭐 주식 현황표 이런 건 잘하면 읽어도 사실 경제 이러면 머리가 아파요. 실제로 뭐 좀 딱딱하고 도표도 많고 이러니까 머리가 딱 아플 수도 있지만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는 문제예요. 뭔 소리냐면 경제라는 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거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이미 오랫동안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고 돈 받고 그 돈으로 또 어떻게 하고 이 모든 활동을 다 경제활동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고 있는데 거의 표정이 살맛이 납니다. 이런 표정을 지금.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자, 박수!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음 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경제 강의 하기 전에 경제가 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단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단순한 건데 요것만 알고 있어도 오늘 강의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만들잖아요. 배를 만들었을 때 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가격 결정 요인이 있지만 크게는 수요와 공급 법칙이 따라집니다. 자, 기본적인 거의 뭐 상식이죠?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될 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자, 처음에 공급이 지금 수요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됐다고 쳐요. 자, 배를 한 10대 만들었는데 배 살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배값은 내려가죠. 배가 남아도니까 어떤 비용으로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이죠? 그죠?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요, 공급이 수요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상식이죠? 사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어서 막 펼쳐나가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개 딱 기억하시고 또 하나, 금리와 수요 투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요. 자, 금리가 내려가면 수요 투자는 어떻게 될까?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딱 받아가지고 은행에 저축을 한다 칩시다. 근데 그 은행에서 이자를 안 준대요. 즉 이자가 제로예요, 제로.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은행에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보세요. 이자가 제로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왜요? 올해 내가 100만 원 넣어놓으면 내년에도 100만 원인데 이자가 제로라서 올해 100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 어느 게 더 100만 원 가치가 높은 거예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라는 게 그대로 100만 원이 있으면 오히려 사실상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즉 금리가 낮을 때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겠습니까? 은행에 안 넣어놓죠. 그럼 그 은행 돈을 빼가지고 소비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재테크를 하고 그죠? 즉 소비와 투자는 올라간다. 너무너무 상식적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데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뭔가?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모기지론이 뭡니까? 모기지론. 모기지론은 여러분들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기 위해서 가면 무슨 모기지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즉 주택담보대출 중에 하나 이제 모기지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서브프라임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프라임이라는 말은 뭔가 신용할 만한, 뭐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서브가 붙어있으니까 신용하지 못할 만한 저신용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상품, 비우량담보대출 이렇게 부릅니다. 저신용자들에게 담보대출을 해준다? 사실 신용이 낮은데 이거 상환 능력이 없을 텐데 어떻게 담보대출을 해주지? 라고 의문이 가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왜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올라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저금리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칠판. 자,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빼가지고 소비와 투자를 한다. 그죠? 자, 2000년대 초반에 2001년도 이쯤에 저금리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빼서 뭔가 재테크를 하기 시작하는데 부동산 투기 열풍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막 값이 올라가요. 땅값이 뭐 올해 예를 들면 1억 했던 게 내년에는 뭐 1억 5천 하고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니까 자, 저신용자들한테도 막 대출해줘도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노숙자한테도 대출했어요. 노숙자한테 은행이 오셔가지고, 야, 니, 대출해서 집 사. 내가 좀 돈 빌려줄래? 돈 빌려줄게. 노숙하지 말고 집 사. 그럼 노숙자가 그 돈 빌려가지고 진짜 집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노숙자니까 상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다음부터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 능력이 없으니까 그 노숙자 당연히 자빠지죠. 자빠지면 그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뺏어가지고 그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그 집을 뺏어가지고 경매 넘겨버리겠죠. 그래도 은행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어요. 왜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한테 막 뿌려서 막 대출해주는 겁니다. 주택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 문제의 시발점은 뭐냐면 이 상품을요 어마어마하게 파생시켜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그 은행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뿌리면서 막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은행한테 대출을 해서 돈을 빌리면 우리는 국민은행한테 나중에 이자를 상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국민은행이 나한테 이게 주택담보대출 했던 그 증권을 지가 안 들고 있고 이것을 파생시켜가지고 이를테면 큰 덩어리의 증권을 쪼개가지고 요건 요주고 저긴 저기 주고 여긴 저기 주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전 기업과 전 은행이 이 파생 상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유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이 자빠지기 시작하는 서브프라임 이 상품에 대출을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자빠지는데 그 자빠지는 영향을 그것을 대출해준 A라는 은행만 지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기업들이 다 그것을 뭔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했던 거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2004년도 이후로는 금리가 인상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또 한번 칠판 보세요.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그죠? 기본적인 상식. 금리가 인상되니까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땅값이 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럼 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들이 내 집값이 나는 3억 할 때 대출해서 샀는데 근데 그 다음에 되니까 아이고 3억짜리 집이 갑자기 2억 5천으로 빠졌네? 또 시간 좀 지나니까 3억짜리 집이 2억으로 빠져버렸네? 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LTV 들어보셨습니까? LTV? LTV 이렇게 부르는 건데 주택담보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LTV 몇 프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LTV 60%였는데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LTV 70%로 올려줬어요. 이게 뭐냐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LTV 60%를 말은 1억짜리 집이 있을 때 내 돈이 4천만 원 있으면 은행에서 6천만 원 빌려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LTV 70%를 말은 내 돈이 3천만 원만 있어도 은행에서 7천만 원 빌려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값에, 그러니까 이제 뭐 KB 시세, 그 집값 시세 대비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LTV 70%거든요. 좀 사실 생각해보세요. 자, 1억짜리 집에 LTV 70%여서 난 7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그 1억짜리 집이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5천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LTV는 집값 시세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1억 대비 7천을 해줬는데 5천 대비 3,500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70%니까. 그러면 나머지 중간에 비어있는 3,500만 원 요것은 내가 개인해야 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야 LTV 70%니까 야 시세 대비 지금 이제 누구 1억 안 되고 누구 아파트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야 중간에 비어있는 3,500만 원 그거 지금 바로 상환해. LTV 70% 원칙에 있으니 지금 당장 상환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안 그래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데 집값까지 떨어지니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내야 될 돈이. 당연히 저신용자들, 서브프라임, 저신용자들은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빠지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 저 미국 전역에 있는 막 뿌려놓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상품을 산 사람들이 다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줄줄이 도산을 하니까 문제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상품을 파생시켜가지고 미국 전역의 은행과 전 기업들이 거의 다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업들이 다 타격을 받으면서 실제로
4년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들어가면서 2008년도쯤 되면 미국의 5손가락에 들어가는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합니다. 여러분 리먼 브라더사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어볼 만한 리먼 브라더사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금융회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국민은행 정도 수준의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금융회사마저 다 나빠졌어요. 와, 어마어마한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미국은요, 내수시장이 미국 전체 경제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 내수시장 70%를 차지하는 내수시장이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막 흔들흔들거려 버리니까 미국 전체가 이제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한 거였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미국은 전 세계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흔들거려 버리니까 그 여파가 유럽과 아시아로 쭉! 그래서 다 흔들흔들거리면서 실제로 유럽도 2009년도 막 재정위기가 빠져들면서 유럽 은행들이 다 자빠지기 일보 직전에 빠지고 그 유럽 은행들 살리려고 막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국가가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회복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태고 중국과 일본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도 9년도 이쯤에 엄청난 침체의 바닥을 그렸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요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 바로 양적 완화 조치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만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카드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겠습니까?